리더십과 관련된 이론들을 보시는 거고요. 역시나 기본서 쪽에서도 정리하셨지만 리더십 이론이라고 얘기했을 때 크게 네 가지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특성 이론, 두 번째 행동 이론, 세 번째 상황 이론, 마지막으로 현대적 리더십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구조들은 그때 다 잡아드렸어요.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좀 더 범위를 좁혀가면 특성 이론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하지 않을 거고요. 뭐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냐면 행동 이론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동 이론 어떻게 정리하자고요? 딱 두 가지가 기본적인 줄거리라고 이야기했고요. 각 개별 연구별로 행동 이론은 리더십의 유형과 관련된 측면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결과의 유형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정리하시는 게 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탄넨바움과 슈미트의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면 먼저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리더십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탄넨바움은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서 리더의 권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과 부하의 자유 재량 영역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쓰고 있었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리더의 권한 영역이 더 커지게 되면 전제적 또는 경영자 중심의 리더 성향을 보이고요. 부하의 자유재량 영역이 더 커지게 되면 민주적 리더 또는 종업원 중심의 리더라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성향이란 표현,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영역이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탄넨바움은 리더십의 유형을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먼저 탄넨바움에 대한 이야기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 브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 미수미의 PM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남아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조금 연결시켜서 가는 형태로 말씀드렸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함에 있어서 유사한 기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 그냥 제가 쓰고 있는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일과 사람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워가면 첫 번째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조는 똑같이 가는 거죠. 리더십의 유형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정리하시는 거고,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일과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하이오 대학은 일과 관련해서 구조, 주도, 사람과 관련해서 consideration, 배려 또는 고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두 가지 기준을 각각 높고 낮음으로 나누면서 모두 네 가지의 형태로 나눈 거죠. 그리고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둘 다 높은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높은 경우, 둘 다 낮은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고, 다음에
이 오하이오 대학의 영향을 받아서 블레이크와 모튼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떠들고 있어요. 뭐라고요?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일과 관련해서 생산에 대한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람과 관련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리더십의 유형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이 두 가지를 1부터 9까지로 나누어서 좌표 평면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져가면 1,1에서부터 9,9까지 모두 81가지의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이 되는데 역시나 시험 목적상으로 조금 조심하실 부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9,1과 1,9라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역시나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면 만약에 출제자가 9,1이라고 쓴다면 어떠한 부연 설명 없더라도 뭐라고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될까요? 생산에 대한 관심만 높은 리더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1,9라고 출제가 되면 그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인간에 대한 관심만 높은 리더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어떠한 부연 설명이 없더라도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X축과 Y축에 집어넣어 놓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기본서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경영학적으로 X축에 들어가야 되는 변수와 Y축에 들어가야 되는 변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요. 그리고 그거의 기준을 잡아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맥그리거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X, Y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산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X축에, 인간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Y축으로 들어가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얘는 무조건 생산에 대한 관심만 높은 리더, 얘는 무조건 인간에 대한 관심만 높은 리더라는 가정 하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이론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보셨냐면 미수미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PM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 PM 이론 역시 동일한 유형으로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은 어떠한 것들을 쓰고 그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랬을 때 미수미는 일과 관련된 측면을 이야기할 목적으로 퍼포먼스,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람과 관련된 측면을 이야기할 목적으로 메인티넌스라는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기준을 높고 낮음으로 표시하면서 어떤 형태의 표기법을 쓰고 있냐면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의 개념을 이용해서 크다라는 것은 대문자, 작다라는 것은 소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리더십의 유형을 라지 P, 라지 M, 스몰 p, 라지 M, 라지 P, 스몰 m, 스몰 p, 스몰 m이라는 네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가장 핵심적인 관점에서 미수미의 PM 이론까지 이야기가 됐고 요게 바로 행동 이론 쪽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보셨냐면 상황 이론에 대해서 보셨고요.
요 상황 이론 쪽은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 가셨냐면 첫 번째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요 상황 이론에 들어가 있는 이론들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끌고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리더의 유형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두 번째, 상황 변수로 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 적합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의 형태로 정리하시는 거고요. 이 피들러 역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보시는 거죠. 첫 번째, 리더의 유형을 어떻게 나누어 놓고 있냐라는 건데 일단 결론 먼저 이야기하면 피들러는 리더십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과업 지향적 리더와 관계 지향적 리더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죠. 피들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 위해서 뭘 쓰고 있냐면 LPC 점수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LPC 점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과업 지향적 리더와 관계 지향적 리더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결론만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LPC 점수가 낮으면 과업 지향적 리더로 구별하고 LPC 점수가 높으면 관계 지향적 리더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요게 피들러의 이론에서의 리더의 유형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황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고 피들러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 변수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상황의 호의성이라는 상황 변수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변수가 좀 일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측정 기준들이 있는 거고요. 그 측정 기준 또는 측정 변수 모두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리더와 구성원, 부하 사이의 관계, 과업 구조, 마지막으로 리더의 지위 권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이 각각을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 나눠서 모두 결합하면 상황은 모두 8가지의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피들러의 연구에서의 상황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황 적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 적합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역시나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제가 쓰는 표현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황은 극단 상황과 중간 상황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어떠한 의미라고 제가 기본서 때 말씀드렸어요. 리더가 처해 있는 상황의 호의성이나 비호의성이 증가하는 상황. 중간 상황이라는 것은 호의성이나 비호의성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리더가 처해 있는 상황의 호의성이나 비호의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과업 지향적 리더가 적합하고요. 중간 상황에서는 관계 지향적 리더가 적합하다라는 것이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의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피들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우스란 사람의 경로 목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 목표 이론이니까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목표가 정해지면 리더가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하들이 뭔가 하겠죠. 그 뭔가 하는 게 바로 경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리더는 부하들이 그 경로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역시나 결론적인 얘기만 좀 끌고 가면 하우스는 리더십의 유형을 모두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네 가지를 그냥 네 가지로 뿌려드리지 않았죠. 어떻게 뿌려드렸냐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 두 가지, 구조 주도를 강조하고 있는 지시적 리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후원적 리더가 있다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시적 리더의 발전된 형태 한 가지와 후원적 리더의 발전된 형태 한 가지를 더 정의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지시적 리더의 발전된 형태를 성취 지향적 리더, 후원적 리더의 발전된 형태를 참여적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우스는 리더십의 유형을 지시적 리더, 후원적 리더, 참여적 리더, 성취 지향적 리더라는 네 가지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의 유형과 관련된 이야기 다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상황 변수는 크게 두 가지의 상황 변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리더십의 유형을 나누는 데 사용했던 기준 1과 사람을 하우스는 상황 변수로도 사용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우스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 변수는 과업 환경 요소와 부하의 특성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 상황 적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논리는 뭐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에 있어서 부하들을 잘 가이드하는데 적합한 리더가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특히 이제 객관 시험 출제 목적상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 거냐면 상황을 둘로 나눌 거라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비구조적인 상황이라는 것과 구조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될 거고, 그랬을 때 각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을 좀 입혀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론만 생각하면 비구조적 상황에선 어떤 리더? 지시적 리더가 적합하고, 구조적 상황에서는 후원적 리더가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따르면 비구조적 상황에서는 지시적 리더가, 구조적 상황에서는 후원적 리더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허쉬와 블랜차드의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 역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시죠. 첫 번째,
리더십의 유형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라는 건데, 일단 칠판에다가 그냥 쭉 쓰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선 기본서에 들어가 있었던 그 그림 떠올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 그림 떠올리면서 칠판의 판서에 가면 허쉬와 블랜차드는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서 모두 두 가지의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과업 지향적 행동과 관계 지향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각각 높고 낮음으로 나누면서 X축의 과업지향적 행동, Y축의 관계지향적 행동. 그러면 다시 한번 축과 연결시켜 가면 첫 번째, 과업지향적 행동이 높고 관계지향적 행동이 낮은 형태의 리더를 지시형, 다음에 둘 다 높은 형태의 리더를 설득형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과업지향적 행동이 낮고 관계지향적 행동이 높은 형태의 리더를 참여형, 마지막으로 둘 다 낮은 형태의 리더를 위임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쉬와 블랜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에서의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일단 정리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상황 변수에 대해서 정리하시는데, 허쉬와 블랜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은 딱 한 가지의 상황 변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부하의 성숙도라는 것이 되는 거고, 이 부하의 성숙도는 모두 4개의 단계로 나눠지고요. 그 4개의 단계를 나누고 있는 기준이 뭐였을까? 부하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의지라는 기준을 가지고요. 둘 다 낮은 단계가 1단계, 의지가 높은 단계가 2단계, 능력이 높은 단계가 3단계, 둘 다 높은 단계가 4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를 모두 4개의 단계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황 적합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 이 상황 적합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부하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리더십의 유형은 어떻게 바뀌어간다? 사실 이 순서였던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부하의 성숙도가 1단계인 경우에는 지시형이 적합하고, 2단계에서는 설득형이 적합하고요. 3단계에서는 참여형, 4단계에서는 위임형이 적합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제가 칠판에 그림 가지고 설명드렸던 거, 그걸 다시 한번 풀어서 체계를 똑같이 맞춰가면서 판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론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부름등이 주장하고 있는 리더 참여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먼저 역시나 리더십의 유형은 어떻게 나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 변수, 그 다음에 상황 적합은 어떤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셨죠. 그랬을 때 먼저 리더십의 유형이라는 것은 리더의 참여 모형이니까 리더의 참여 정도 또는 의사결정 상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요. 모두 5가지 형태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그 5가지가 뭐였어요? 전제 1형과 2형, 세 번째, 네 번째 협의 1형과 2형, 마지막으로 집단 2형이라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부름 등의 리더 참여 모형은
리더십의 유형을 모두 5가지로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 변수는 모두 2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였죠. 그리고 그 2가지가 바로 뭐냐면 의사 결정의 질과 관련된 변수와 수용 정도와 관련된 변수로 나누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들 조금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황 적합에 대해서는 뭐 가지고요. 교재 기본서에 들어가 있었던 그 의사결정 나무라는 그 그림이 바로 부름의 리더 참여 모형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적합의 문제가 되는데 물어볼 수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부름의 리더 참여 모형은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좀 간단하게 보셔도 무방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상황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시 한번 리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이론 마지막으로 어떠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현대적 리더십 이론이 이제 마지막 리더십 이론에 대한 꼭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현대적 리더십 이론 쪽은 그냥 각계격파하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정리하셨냐면 리더 부하 교환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셨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빼서 가면 리더와 부하 사이의 교환,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환은 상호작용을 의미하고요. 그랬을 때 리더와 부하 사이엔 상호작용이 있을 때 그 상호작용이 부하들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은 자연스럽게 리더와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부하들의 집단인 내 집단과 약한 상호작용을 하는 부하들의 집단인 외 집단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집단을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나눴다면 이 두 집단을 동질적으로 대접해 주어야 할까요? 차별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할까요? 차별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리더 부하 교환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고, 역시나 개념적으로만 좀 잡아 놓으시면 되는데, 이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것은 부하들로 하여금 리더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믿게 하고요. 그로 인해서 부하들을 따라오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를 제일 강조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2가지가 되죠.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야기하면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들을 X로 가정한, 다시 이야기해서 부하들을 동질적으로 가정한 리더십을 의미하고요.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을 Y로 가정한, 다시 이야기해서 부하들을 이질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리더십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얹어 드렸냐면 각각은 2개의 구성 요소와 4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 2가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조건적 보상이라는 것과 두 번째, 예외에 의한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모두 4가지였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
내적 자극, 개별적 배려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사실 정리하시면 역시나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들어가 있냐면 인파워링 리더십, 말 그대로 뭐예요? 리더가 부하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주는 리더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파워링 리더십이 발전하게 되면 슈퍼 리더십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긴 했냐면 이 슈퍼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들을 슈퍼맨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슈퍼맨이라는 것이 출제용 표현은 아니고요. 그 슈퍼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출제용 표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셀프 리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부하들을 셀프 리더로 만들기 위한 리더십을 우리는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 윤리적 리더십과 진정성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윤리적 리더십은 말 그대로 리더십의 윤리성을 가미한 형태. 그 다음에 이 윤리적 리더십이 발전되게 되면 리더는 진심을 담아야 되고요. 그러한 리더십을 진정성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어떤 이야기도 기본서 쪽에서 정리했냐면 리더십 귀속 이론이라는 것도 기본서 쪽에서 정리하셨고요. 이건 말 그대로 뭘까요? 지금 귀속이고 리더십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리더십 귀속 이론 전에는 리더십의 유형을 결정하는 주체가 리더였다면 이제 그 리더십을 지각의 관점에서 귀속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 리더십의 유형을 결정하는 주체는 리더가 아니라 지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하가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리더십 귀속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13번째 주제인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되었고요.